이 세상이 점점 원칙 중심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아름아름 해가지고 세무조사 받을까 안 받고 지나갔다던가 이런 거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포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한번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면 정말 사소한 것부터 아주 수면위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미남 세무사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이 상속과 증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쉽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고민이 되시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정보를 풀어서 전달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속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내기 시작한 거는 불과 5년 전부터입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의 인원을 봤을 때 10,000명 미만의 사람들이 상속세를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 2024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이 20,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아파트 하나만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이제 상속세에 걸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상속세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우리 국민들이 아직 학습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살아생전에 하는 증여도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선행하는 의사결정의 셈인데, 일단 증여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재산평가 트렌드가 과거와는 다르게 대부분은 감정평가처럼 이렇게 시가에 준하게 평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후관리도 시가에 준하게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결론적으로 과거에 이 시가가 있다고 한다면 과거와는 다르게 기준 시가대로 재산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세에 준하는, 근접하는 이 감정평가 가액이나 시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국세청에서는 이 주택 이외에 상가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준 시가하고 감정가액의 차이가 이 금액으로는 5억이 넘어가거나 비율로는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걸 고가주택이라고 보고, 역시 사후적으로 기준 시가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거꾸로 거두는 이런 내용을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산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상속이든 증여든 공통적으로 이 세금 산정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기 때문에 내가 부담할 세금 부담을 고민을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 상황에 맞는 평가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나,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나, 혹은 기준시가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여세는 이 증여재산 공제가 현재 너무 터무니없이 적죠. 이 지난 2014년도에 개정된 부모 자녀 간의 이 증여재산 공제 역시 5천만 원이 지금 10년이 넘도록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사이에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는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적으로 개포동에 있는 개포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가액 대비 가치가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려고 하는 가치가 높아진 것 대비 공제 금액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갭 차이만큼 증여를 하더라도 선뜻 세금이 무서워서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상속세하고는 다르게 공제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10년마다 매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 범위를 활용해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인 증여가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반면에 상속세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얼만큼 분배를 할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을 해주는 재산이 주택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주택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 현황이나 운용 계획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구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일단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별도의 요건이 없더라도 최소한 이만큼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자라고 하는 정하는 공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속받은 재산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증여세와는 다르게 상속세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열거만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 공제라고 해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그 외에도 장례비나 공과금, 채무액이 공제가 됩니다.
또는 남아있는 재산이 예금이나 적금처럼 금융재산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2억 원을 한도로 금융재산 공제가 적용이 가능하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가업을 물려받았을 때 가업상속 공제나 내가 주택을 물려받았을 때 함께 같이 동거주택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세는 증여세하고 다르게 다양한 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국가들,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50%가 최고 세율이에요. 그렇지만 OECD 국가 중에 상속세율만 봤을 때 1위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최고 세율이 55%예요. 사실 과세 방식 차이가 우리나라하고는 일본이 다르기 때문에 세율 면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가장 높아서 실질적으로 상속세 부담도 일본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세금 계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의 세부담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금이 산정되는 게 아니라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는 비율만큼 개별적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더한 금액이 결국에는 전체 금액보다는 더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계산 방법을 유산 취득형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세부담은 훨씬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질 세부담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상속 공제를 높이겠다라고 공히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상속세 부담이 과연 줄어들지에 대한 기대가 지금 많은 상황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작년에 상속세를 실제로 신고 납부한 사람이 2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 표준 기준으로는 어떻습니까? 표를 보시면 10억 이하의 납세자가 누적 기준으로는 15,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상으로는 전체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의 약 76% 정도가 과세 표준이 10억 미만인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속세를 내고 안 내고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 과세 표준 10억 원 구간인데 이걸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통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제액을 지금 현재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8억의 공제 금액이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 10억 중에 8억까지는 즉시 상속세 부담이 없어지게 되겠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돌아가신 날 현재 은행 대출이나 근저당 같은 채무가 없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으니까 이런 대출액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과세 표준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 상속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이 상속세 전체 세수가 약 9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방금 말씀드린 이 전체 인원의 76%가 몰려있는 과세 표준 10억 이하의 상속인들이 실제로 납부한 상속세는 대략 9% 정도에 불과해요. 다시 말하면 비율로는 전체 76%이지만 이분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세수 감소는 10% 미만으로밖에 줄어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주 좋은 세금을 절세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율을 건드리기보다는 공제 금액을 높여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빚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생전에 빚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부 증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부담부 증여가 말 그대로 내가 일반 단순 증여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일부는 부모님이 상환해야 될 부채를 내가 같이 승계를 받으면서 채무를 승계받는 거기 때문에 세금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내가 넘겨준 부채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부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말 그대로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가 받아가는 자녀 입장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부담부 증여는 우리가 부담부 증여를 하겠다라고 성격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실질이 과연 채무가 정상적으로 승계가 되었는지 그리고 채무가 승계된 이후에 이 채무에 대한 상환을 여전히 부모님이 하고 있다면 당연히 부담부 증여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의 채무 승계도 사후에 이 자녀가 추증인이 부담을 하고 있는지도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까지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내가 채무를 승계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근저당이 있는 내가 아파트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입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당초 의도는 부담부 증여를 했지만 사실상의 이 부담부 증여가 인정이 되지 않고 사실상의 단순 증여이기 때문에 세금 추징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증여세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10년 동안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3년 전에 아버지한테 현금 1억을 받았고 이번에 어머님한테 현금 1억을 더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면 부모님은 어때요? 현재 법상으로 같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2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부모님한테 한두 번 증여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증여를 받게 되면 누진 효과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금을 받고 증여세 신고를 안 하는 거는 나중에 또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이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거의 99% 이상의 확률로 증여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10년째 계좌를 열어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과거 신고 안 한 현금 거래가 다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단 증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때에 맞는 증여세 신고가 오히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미리 증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내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이 재산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증여는 긴 시간을 가지고 증여를 할 수 있을 때 미리 빨리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 범위가 이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죠.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또는 결혼을 하는 시점인 30살까지 매 10년 주기로 증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했을 때 총 4번까지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세금 없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약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손에 쥘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30년 동안에 주는 금액이 이 금액 기간치고 너무 적은 금액을 준다. 나는 좀 더 세금을 내더라도 더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세표준 1억까지는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10% 세율이 최저 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증여세를 10년마다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내가 10년마다 더 줄 수 있는 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역시나 이 자산 운용 의사 결정에 따라서 더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매 10년마다 내가 1억까지 더 준다고 했을 때는 미성년자라면 매 10년 동안 1억 2천만 원씩 그리고 성인 이후라면 매 10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 자녀가 결과적으로 30살이 되었을 때까지는 내가 중간중간에 이 최저 10%의 세금을 부담을 하더라도 순수하게 세후로 손에 쥐는 금액은 5억이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상속 전에 이 현금 5억을 한꺼번에 내가 준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이 세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5억에 대한 증여세가 대략 8천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사전에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당연히 포함이 될 거니까 나중에 상속세를 높이는 효과까지 발생을 하면 결과적으로 세금 효과는 최소 8천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경우와 같은 금액이지만 사망 직전에 현금을 주는 경우에는 이처럼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리미리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이걸 가지고 운용을 앞으로 해나가면서 경제적인 능력도 혼자 기를 수가 있는 거고 또 증여받은 이후에 재산 가치가 운 좋게 상승을 했다면 그런 재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자녀들이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부모 자녀 간에 이 마음이 맞으면 증여는 할 수 있을 때 하루빨리 미리 하는 것이 나중에 세금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무조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현금 증여는 국세청에서 포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한번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면 정말 사소한 것부터 아주 수면위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모님 카드를 자녀가 들고 다니면서 생활비는 100% 부모님이 부담을 하고 자녀가 월급 받는 건 얼마 되진 않지만 100%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녀가 좀 더 재산을 빨리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가령 부모님이 수원에 살고 있는데 주로 신용카드 사용하는 데가 생각해 보시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주말에 근교로 카페 나가시거나 아니면 퇴근 시간에 뭐 장을 보기 위해서 특정 시간대에 자주 들리는 동네 마트 데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습니까? 이 서울에 있는 어디 백화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긁은 내역이 있다던가 아니면 대치동의 학원비로 혹은 과외비로 한 번에 빠져나가는 돈이 뭐 월 100만 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결국에는 거주지가 다른 자녀가 부모님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거나 손주 과외비나 학원비로 대신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고 추가적인 증여세 검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아주 단순하게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무조사 대상자를 뭐 AI한테 선별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죠. 뭐 하루 동안 입출한 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의심 거래로 이 데이터가 분류된 사람 중에 이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최근 5년 이내에
FIU에 보고된 사람 중에 현금 인출 비중이 뭐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람들 이번에 싹 다 세무조사해라고 이렇게 아주 단순한 조사 기준만 알려주더라도 어떻습니까? 몇 명의 조사 대상자가 있는지,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최근 3년 이내에 최고 신고된 소득이 늘어난 건 없는데 왜 갑자기 현금 인출액이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장의 매출 누락인지 아니면 사업 형태에 따라서 다른 별도의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 원칙 중심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아름아름 해가지고 세무조사 받을까 안 받고 지나갔다던가 이런 거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위치가 다 있을 거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무조사는 가급적이면 아예 안 받도록 해야 되고, 일단 내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준비한 내용대로 어떻게 내가 최대한 해명을 하고 세금을 덜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논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미술품이나 소위 말하는 아트테크를 통한 미술품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험금을 통해 가지고 매달 정기적인 금액을 자녀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마저 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에 이미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술품에 대한 부분은 미술품 경매 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충분히 과세 추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지만, 과거에는 사실 과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으로 추징되는 비중을 많이 적었습니다만, 역시나 원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미술품을 증여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자녀 이름으로 이 보험이나 아니면 상품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현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것 역시 증여세 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가족 간에 현금을 줄 때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우선 첫 번째는 생활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거래인지, 이 정상적으로 내가 뭐 돈을 주고 빌려받은 금액인지 우선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생활비를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생활비로 온전히 다 쓰는 게 맞다, 그렇게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하면 법에서도 당연히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생활비 평균 금액에 비해서 다른 집 생활비 평균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금액이 크기만 가지고 국세청은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한 상대적으로 소비 패턴을 보고 그 거래 본질이 생활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주의할 건 있습니다. 이제 생활비라도 우리가 외형은 생활비지만 사실상엔 증여 금액이다라고 스스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목돈을 주고 싶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반드시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를 납세자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로 차용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적인 사정을 외부에 이제 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용증 한 장으로 이제 나중에 이 거래가 불필요하게 증여 거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부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시고, 굳이 공증까지 받아주실 필요가 없어요. 공증을 받는 비용마저 내가 부담스럽다, 아깝다라고 하시면 서로 간에 차용증 쓰시고 난 이후에 부모님과 이 본인의 이 인감증명서를 떼가지고 같은 날짜에 차용증을 썼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보관만 해두시더라도 나중에 세무조사가 있을 때 혹은 해명 안내가 있을 때 그 차용증은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증여를 받고 난 이후에 미리 세금 부담을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뷰 인사이드 같은 양질의 채널을 접하고 나서 내가 이제 그때 정말 증여를 잘못했구나, 이거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증여재산을 다시 반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법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증여재산 반환을 할 때는 각 시기마다 반환을 하는 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재산을 반환을 하면서 당초 증여 거래까지 모두 소급해가지고 없어지는 건 어떻습니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다른 제외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을 했을 때는 당초 거래와 이 지금 반환하는 거래 모두 증여 거래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증여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증여세 신고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다시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했는지 여부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 기간 3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3개월 이내를 기점으로 봤을 때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했다라고 하면 당초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로 인정이 되겠지만 반환하는 증여는 별도의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에서 좀 자유로우실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기간을 아예 놓쳐가지고 이 남은 3개월 기간마저 더 넘어가서 증여를 반환한다라고 하시면 원칙적으로는 각각에 대한 증여 모두 개별적인 증여 거래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만약에 내가 증여를 한 재산이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3개월 플러스 3개월 범위 내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지만, 현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현금은 꼬리표라고
태그라고 하는 게 없죠. 태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가 징여받은 현금이냐, 이번에 내가 돌려주는 현금이나 서로 이제 같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은 이런 3개월이라고 하는 3+3 룰을 적용받지 않고 각자 별도의 증여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금을 내가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미래를 대비해서 차용증을 미리 써두는 것도 이런 사정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중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의 이제 봉부돼 있는 그런 선산이 차지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산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해서 묘토라고 합니다. 묘토라고 하는 것이 이 봉부는 아니지만 봉분 주변에 있는 이 농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이 농지를 말하는데,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당연히 상속공제에서 차감을 되는 것이 바로 금양이면나 묘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기나 족보 같은 이런 재산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는 이 장남이 상속을 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이 재산을 주관하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분이 상속을 받는 걸 조건으로 상속공제가 가능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상속세는 절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뭡니까? 가족 간의 화목이에요. 이 형제 간의 우애라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들이 왜 돈을 법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녀들이 좀 편하게 살으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돈을 벌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만약에 안 남겼으면 이래 싸울 일이 없는데 내가 재산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재산을 남겨두니까 이게 서로 시비거리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가 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야? 내가 미처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데 누구들 본업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앞날에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유언이 지금 제일 좋은 이제 합리적인 유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족마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상속 준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 재산을 분배하는 결정 논리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명확하게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모님이 먼저 물꼬를 좀 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줘야 됩니까?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만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본인만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 적어도. 그리고 설령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좀 어느 정도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 수면 위로 드러내서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좀 준비하실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지 못했을 때 많이 발생하는 게 자녀들이 법원에서 서로 만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속상해가지고 등을 돌릴까봐 살아계실 때 이런 교통정리를 못하고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이게 타협을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의견의 치를 잘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지막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는 부모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누자, 살아생전에 많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자녀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좀 어렵다면 부모님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틀어가지고 대화의 장을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숫자로 이제 세금 상담을 본격적으로 받기로 했다라고 하시면 부모님만 많이 오세요. 실제 상담을 받을 때 부모님의 심정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열심히 평생 동안 번 돈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거는 자녀보다는 부모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자녀 본인이 당사자가 돼가지고 상담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마지막 상담 끝까지 부모님하고 함께 참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부모님을 더 이해하고 부모님은 반대로 자녀를 더 이해하는 그런 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 상담은 반드시 부모님하고 자녀가 시간을 내서 꼭 손을 잡고 같이 오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3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족들 간에 이 사이좋게 안정적인 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상속이 되었는지 많이 정보를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뷰인사이드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양질의 정보 얻으시고 이 상속과 관련된 내용은 남은 기간 동안 이 가족들 전체 좀 공부를 하신다는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성호 세무사였습니다.